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향후 인사청문회도 관건입니다. 관련된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무비서관입니다. 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오늘 아침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재정의 압박을 받더라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잘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우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서 다소 가격들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고 하여튼 조속히 그런 일들을 해야 함으로써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 비서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정무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비서관님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비서관님, 지금 현재 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이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건 인정을 하지만 새로운 인물은 아니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비서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역대 총리를 두 번 역임하신 분이 김종필 전 총리,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을 함께했던 그런 인연으로 해서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은 DJP 연합으로 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한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사실 그분은 두 번을 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고건 총리가 두 번을 하셨는데 한 번은 안정적 관료로서의 이미지로 해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정치인과 관료의 중간적 이미지 해서 각각 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안정적인 국정 관리와 어떤 야당으로부터의 공격적인 측면 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국정 관리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번 한덕수 총리 지명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급변하는 시대인데 15년 전에 이분이 갖고 있었던 경제적 어떤 개념과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과거와는 1년이 10년 이상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윤석열 후의 첫 번째 총리가 상징하는 어떤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당선자께서 내각 중심으로의 국정운영, 비서실은 축소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과연 내각 중심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책임 총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정치적 능력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갸우뚱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돌파하기 위한 방어적 인사다, 이런 좀 평가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비서관님께서 인사청문회를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이력과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잠깐 보셨겠지만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제 외교 분야의 전문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두루 주요 직책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역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선뜻 반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다, 이런 얘기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귀한 비서관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당선인은 지금 개혁이나 변화 이런 것보다는 안정을 먼저 택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5월 10일이면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새로운 정부의 동력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몇몇 조각 과정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이 여소야대 상황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인사청문회를 안정적으로 통과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 통상 분야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사회를 정권 2학기 새 정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를 그나마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아마 한덕수 총리를 지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15년 전의 과거 인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주미대사로 한미 FTA를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고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제 무역협회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운 조류에 대해서 늦는다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무사히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조각을 하면서 장관 제청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5월 10일 날 이게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장관이나 혹은 부처 정부 조직 개편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서 과거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국무회의를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해서 새로운 전 동력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뭐 그 부분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야당에서는 아쉬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 그런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윤 당선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보도도 그랬고 네. 알아보니까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전혀 당선인과는 인연이 없었던 거고 오히려 윤 당선인을 그 전부터 이제 선거 국면부터 이제 도와줬던 여러 원로 그룹에서 아마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와서 발표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가 되죠. 그저께 이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단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4가지 국정과제를 언급한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래픽을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각력 강화, 재정 건전성,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제고 등이 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단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건데 민주당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4가지 키워드가 사실 지극히 일반론이에요. 네. 공무원 관료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 자체도 어떤 섹시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생산력 제고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뭐 디지털 분야라든지 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저 생산력 제고, 제조업을 높이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말씀도 좀 없으셔서 이 표현 자체가 그야말로 공무원스러운 이런 표현이시라서 네. 사실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잘 안 다가와요.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 유지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흑자를 유지하다가 우리가 경제가 약간씩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월별 혹은 분기별 잠깐 적자를 기록할 때 야, 큰일이다라고 방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극히 일반론인 거고 다만 이제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그동안 IMF 이후에 우리가 재정 건전성 강화 또 외환 보유고를 높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쭉 기조가 유지가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 우리가 급격하게 재정 건전성이 좀 약화됐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전체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은 국가 재정 건전성은 튼튼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려야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결국은 돈을 갖다가 시장에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버는 돈 갖고 안 되면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정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서 좀 다소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키다 보면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한테 좋은 판단인가라는 선택적 판단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재정 건전성의 강화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어떤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특히 경제 현장에 있는 경제인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궁금증을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지금 비서관님의 발언에서도 느껴지듯이 민주당 차원의 견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뭐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를 했는데 관련해서 녹취를 듣고 대변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원한 거는 이제 국가가 G10이면 국민의 삶도 G10이 되게 해달라. 앞으로 미중의 세계적인 기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미래 전쟁에 과연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책임 총리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권한을 주지 않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언을 할 사람이냐 그렇게는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맞춰가는 그런 관료형 관리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리 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검진 내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 조금 전 녹취를 놓고 보면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먼저 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제 차관 인사마저도 이제 주도적으로 장관한테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당선인이 청와대를 소위 뭐 해체를 하고 내각 중심의 국무위원 중심의 이제 국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때 총리가 얼마만큼 역할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선인의 그동안의 이제 업무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그런 총리가 아니라 굉장히 권한도 막강하고 본인의 추구하는 바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임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선인과 그저께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강요 제청권이나 아니면 인사 그다음에 총리의 자랑권이 많이 논의가 됐을 거고 앞서 이제 네 가지 그 지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총리가 지금 총리 지명자가 현재 우리의 국정 그다음에 우리 경제 상황이 처해 있는 어려운 부분을 잘 짚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당선인이 많은 힘을 좀 실어주겠다는 두 분 간의 얘기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네 가지를 아마 집중해 갖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너무 과거 인물이다. 아니면은 뭐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 YTN이 지금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관련한 내용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이 상정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다음 자막 보여주시죠. 실무협의에서 예비비가 합의됐고 오늘 오후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무실 예산 496억 원 가운데 300억에서 350억 원이 먼저 집행될 예정이고요. 안보 공백을 방지하는 방침을 존중해서 합참 이전 예산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합참 이전은 이번 달이 지나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왔는데 일단 앞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회동한 이후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큰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보도는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일단 내일 예비비 안건이 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 보도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참 이전 예산이 제외됐다는 것.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서 계속 밝혔던 게 안보 공백 우려를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회동을 하고 그 다음 날 네. 국무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서운해했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죠. 네. 왜냐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기존에 뭐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가운데서 예비비의 집행 성격으로 타당한 분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보면 사실 최단시간 내에 이번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합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아직 덜 끝났다라고 보고 그러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예산 약 300여 억 원에 대해서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그 월요일 날 회동의 성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뭐 신임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뭐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그 비판이 소수일지라도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이고 저는 이 예산안 승인을 통해서 현 정부에서 신임 정부에 뭐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국방부 합참에 대해서는 안보와 직접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빠르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또다시 또 안건 상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선자께서 직접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 당장 급한 집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서관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 자막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그 윤 당선인 측이 예상한 이전 비용이 지금 496억 원 정도였고 이거를 실제로 그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국무회의에 상정은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억에서 350억 원을 먼저 집행한다는 거는 뭐 공간 리모델링이라든지 합참 이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서로 합의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특히 한미 연합훈련도 있고 최근 북한에서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공감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네.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절충점을 찾은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 대한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뭐 현 정부가 좀 방해를 하고 있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양측의 비판이 있었는데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참 이전에 관해서 사실은 496억 중에 한 110억 내지 130억 정도가 합참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예비비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참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5월 10일 취임하는 날 뭐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그 집무실이 없는 그 기간을 줄여보겠다는 지금 실무 협의의 결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전 청와대 해체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거, 그다음에 용산으로 이전 이거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어가지고 저희가 잠시 두 분께 좀 여쭤봤고요. 앞서 다시 그 인사청문 전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른바 신구 권력 간의 큰 갈등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 결과는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그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청문 전국이 조만간 또 시작될 상황인 거잖아요.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도 좀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또 여러 의혹 제기가 또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실 생각이신가요? 일부 정의당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한덕수 지명자가 과거에 공직 생활을 마치고 김앤장에서 네. 고문 역할을 할 때 그때 이제 외환은행을 사실 그 차지하려고 했었던 론스타 이쪽의 소송을 김앤장에서 그 대리했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도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덕수 지명자는 보니까 자녀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람을 적게 타는 이런 삶을 살으신 것 같아서 15년 전에 어떤 그 검증 기준과 지금의 검증 기준은 훨씬 더 예리해지고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본인께서 뭐 당당하시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별 문제 없는데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송국 검증을 현재 벼르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의혹까지 염두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마찬가지 부메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당선자나 또 김건희 여사 여러 의혹들은 또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전하지는 말자. 확전하면 결국은 저는 당선자 측이 불리할 것이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 론스타 관련해서는 그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적인 직장에서 론스타 관련된 사안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비서관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뭐 송곳 검증을 하겠지만 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그리고 총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장관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 인준 절차부터 지나치게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정부 출범부터 좀 쉽지 않은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를 좀 염두에 좀 두시고 있지 않나 싶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그 생각하고 그럼요. 계십니까? 그런 상황이 네. 좀 왔으면 좋겠어요. 소위 네. 말해서 당선인 측만 협치를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이제 협치를 얘기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어쨌든 정부 조직 개편안도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 통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조각도 좀 제대로 돼서 5월 10일 날 새 식구들이 새 집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닐까. 그래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맞붙어 있으니까 민주당도 불가피 뭐 송곳 검증 내지는 뭐 대치 전국을 좀 원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 보면 복비서관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리적인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 이런 것들을 여야가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어요. 아마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인사검증 내지는 청문 과정을 무난히 넘기고 장관 재청권들을 지나면 지금 당선인 층에서도 인사검증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돼서 무난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또 발빠르게 여러 말들이 나올 것 같고 또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추가로 좀 염두에 두고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중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속보를 관련해서 좀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평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는데요. 먼저 그래픽이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그래픽이 준비가 됐네요. 띄워주시죠. 네, 긍정과 부정이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여기 결과만 놓고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긍정이 좀 많긴 하지만 역대 다른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슷한 시점에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관님께서는? 역대 다른 대통령 당선자 시절과 비교하면 뭐 약간 낮은 정도가 아니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의 80% 안팎에서의 기대치와 지지율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 일주일 전쯤에 나온 어떤 조사에서는 뭐 40% 미만으로 나온 것들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지방선거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당선자 측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되어서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국민의 삶과 국민의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목마름, 당선자 측의 목마름 중심으로 현재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계속해서 끼친다라고 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아무리 서울에서 뭐 민주당이 지난번에 한 5% 정도로 좀 패했지만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서울 시민들의 성숙한 그동안의 그 정치적 민도로 봤을 때 서울도 국민의힘 쪽에서 장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뭐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지난 그 대선에서의 패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방정부만큼은 제대로 일자라는 후보들로 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다시 어떤 재평가를 받는 이런 시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으로 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그 승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임기 초반부터 정권 동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또 역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서 사실은 국정 동력이 확보된 게 네. 아니고 굉장히 그 초접전인 상황에서 이제 당선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변수 하나.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에 인수위 활동 초기에 집무실 이전, 그다음에 인사 문제 이런 갈등 등으로 인해서 아마 초반 기대가 국민들로부터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좀 높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이제 당선 인수위 활동도 끝나고 새로 국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 충분히 그 동력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소 견제성 그런 갈등을 좀 유발했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거다. 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선 과정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목소리, 소통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국정 동력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늘 언제나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으로 이해하면 저는 당선인 측에서도 충분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건 맞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작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라서 그리고 새로운 뜻을 펼치고자 하는 도전자가 아직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서울과 부산에 이제 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유리해 보이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이제 경기도가 대권 후보군들이 이제 경선에 양당 모두 참여하면서 과거 서울이나 부산 등 전통적인 도시에서의 대권 후보군들의 경쟁, 이런 관심도가 경기도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도를 말씀하셨고 또 서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야 공이 저희가 한 번씩 그래픽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서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그래픽 말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뉴데일리가 의뢰를 해서 P&R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 등이 쭉 거론되고 있는데 송 전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금 그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박영선 전 장관과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저 가운데서 출마 의사를 표현한 분은 박주민 의원 한 분이고요. 송영길 의원은 당에서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자격을 확보해 놓은 상태 네.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적합도 조사가 과연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그 의문을 갖고 있고요. 네. 송영길 대표의 어떤 차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서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 당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다. 상대적으로 또 1년 전에 우리가 사실 상당한 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번 1년 전에 출마했던 분들 가운데서 1년 만에 다시 또 도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한계 때문에 박영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불출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고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불출마 의사를 표현을 하기도 했고 해서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대권에 도전했던 분께서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본인께서 완강히 사실 거부를 하셨었고 네. 그러면 이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송영길 대표라도 차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사실 당내에 상당 부분 그 공유돼 있는 생각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서의 연고성이나 이런 부분 없이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과연 지방선거의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규정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두 가지 속에서의 충돌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잠시 한 1, 2주 정도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경기도를 패한다라고 하면 지방선거는 패한다라고 해도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후폭풍이 아마 대선 패배 못지않게 강하게 몰아칠 텐데 서울 같은 경우는 최대한의 방어를
누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최대한의 방어 속에서 현재 윤석열 당선자 측의 어떤 저조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대표 그리고 안민석 의원 등이 일단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니까 또 경선 룰 자체가 아예 확정된 건 아닌 상황인 거죠. 사실상 저희는 여론조사와 네. 권리당원 50대 50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이것이 바뀌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룰로 공식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권리당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권리당원들도 전체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성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권리당원들 확보를 좀 덜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큰 대세에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보고 안민석, 조정식 두 분 다가 굉장히 지역에서 5선을 할 만큼의 오랜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3선을 했던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 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다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경기도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 그래픽도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정하게 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그래픽은 인천 경기기자협회가 의뢰를 했고 조원 CNI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조사 기간이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가 오차 범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있는데 일단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어떻게 보면 큰 격차로 적합도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이제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말씀드리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직 본인의 뜻이 분명치 않으니까 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을 일단 본인 선거가 한 번, 그다음에 경선도 한 번 이렇게 2번 이상 대권에 도전했던 중량감 있는 인사잖아요. 여기에다가 경기도가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히 이제 열세 지역이었고 그래서 남경필 지사 이후에 경기도 회복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경선 구도가 어떻게 될런지 룰이 어떻게 될런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 결심했던 그만큼의 기대감들이 당원들에게도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보수 지지층에게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최종 결심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비서관님께 발언기를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쭐게요. 저희가 자막에도 좀 나가고 있는데 김은혜 차출론은 왜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경선 흥행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일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앞서 보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경선이 있더라도 크게 이제 경기도 내에서 이제 붐을 일으키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게 되면은 경선 구도가 굉장히 흥행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지방선거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섞여서 아마 김은혜 의원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전국과 더불어서 조금 있으면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양당 그리고 여야의 뜨거운 또 경쟁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